Ladies and gentlemen, 신사숙녀 여러분 다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기조연설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이 기조연설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기조연설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태피 지속가능혁신 정책연구실의 선임연구위원이신 송치훈 박사님 자리해 주셨고요. 또 스태피 과학기술 외교안보 연구본부장님이신 성경모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또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의 아시아 사이버 전략연구소의 줄리아부 선임연구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조연설을 해주실 송치웅 선임연구위원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훈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Good afternoon.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사회자가 소개를 한 바대로 저는 송치웅 선임연구위원입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발표 주제는 인도태평양 전략으로서 핵심 신흥기술 대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심각하고 또 진지한 주제를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원래 스토리텔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그리고 안전벨트를 매고 한번 단단히 마음 준비하시고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지정학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인도태평양 할 때 지정학을 생각을 해야 되죠. 또 지정학의 의미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지정학, 인태적을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첫째, 니콜라스 스피크먼이 주장했던 논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주변 지역론이죠. 여기 초록색 보이시죠? 스피크먼이 주장을 했던 주변 지역론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정말 중요한 지역입니다. 누군가가 만약 이 주변 지역을 장악한다. 그렇다면 결국은 전체 세계를 지배하고 또 세계 운명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주변 지역에 한국이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뭐 다른 국가들 중동 그리고 또 유럽 대부분 유럽 국가들 모두 다 이 주변 지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스피커만 주변 지역론은 심장 지역과 주변 지역 결합을 막는 전략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제국으로 돌아보겠습니다. 과거에 정말 중요한 인태지역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한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렇지만 당시에는요. 주변 지역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전혀 한국이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적극적으로 현재 한국이 처해 있던 그 경계선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대부분 한반도 내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또 북한이라는 지역이 끊임없이 위협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100여 년간 대부분의 활동은 한반도나 아시아 지역이었었습니다. 경제, 정치, 외교, 안보, 방위 모든 분야가 대부분 한반도에 국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는 인도 태평양을 아주 중요한 지역으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글로벌 무역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외교 관계를 파트너 국가들과 체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도가 가장 중간에 있죠. 영국 제국 중에서 여기는 뭐 네덜란드도 들어가지만요. 인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9세기 그리고 20세기 초까지 인도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이스트 인디아 기업 자체가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 또 수백 년간 전체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아주 유명하죠.
중국의 1대1로 정책입니다. 여기 선이 보이시죠?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을 가로질르는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 1대1로를 한번 보시고요. 왼쪽을 보시겠습니까? 왼쪽은 유럽, 그리고 오른쪽은 태평양 지역입니다. 그러면 인도 태평양과 아세안 너무나 중요하죠. 전략적 의미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세계제 2차 대전 때도 너무나 많은 전쟁이 유럽에서 발발을 했고 또 아세안 지역에서도 발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지도를 보세요. 어떨까? 역시 림랜드, 다시 말해서 주변 지역에서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림랜드는요, 심장 지역보다는 이 주변 지역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지도를 뭐라고 제목을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데자부로 제목을 썼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전쟁이죠. 세계제 2차 대전 전쟁 태평양 지역에서 발발했고 또 아세안에서 발발을 했습니다. 태국, 또 인도네시아, 필리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왼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즉 IPEF죠.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데자부 같이 보이죠? 지정학적으로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도 태평양 지역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동시에 여기 한번 지도를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요, 가장 핵심적인 자원인 원유가 인도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운송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식량과 또 곡물 마찬가지로 어떤 지역으로 통과하느냐 가장 중요한 인테적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물론이고요, 경제적, 에너지, 곡물, 식량 모든 분야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인도 태평양 전략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최근에 왜 대두가 되었죠?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을 말을 할 때 왜 저희가 기술 동맹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될까요? 2022년 미 정부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백악관이 인태 전략, 미국의 인태 전략이라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원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인태 전략에 대해서 인태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2015년, 2017년 국제 컨퍼런스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 태평양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다음 11월 선거 후보 중에 한 명이죠. 당시 전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인도 태평양 전략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2022년에 결국 백악관이 인태 전략을 발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인태 전략을 봤었을 때 수차례에 걸쳐서 미국 정부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핵심 그리고 신흥 기술입니다. 인도 태평양은 반드시 자유롭고 개방된 지역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인태 전략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핵심적 그리고 신흥 기술,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대한 공통의 접근 방식을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인태 지역입니다.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 이 5개 지역이 함께 동맹을 더 심화하고 있고 그 외에도 아세안 국가들과 더불어서 바로 인태 지역에서 미국의 주요 파트너로 관계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맞습니다. 미국이 강조하는 것은 안보죠. 여기 잘 보시겠습니까? 역시 미국이 또 핵심 그리고 신흥 기술 분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요. 인태 전략, 경제 프레임워크 보면은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4개 국가가 쿼드를 출범시켰습니다. 2021년 쿼드 서밋이 개최가 되었고 호주, 인도, 일본, 미국 이 4개 국가는 역시 핵심 그리고 신흥 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2023년 다시 한번 핵심 그리고 신흥 기술을 이 쿼드 회원 국가들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네, 조금 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 중국이 너무나
중요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종의 기술 우위를,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이니셔티브를 더 우위에서 장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Chip for Alliance, 미국, 대만, 한국 너무나 중요한 파트너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업들, 삼성과 같은 기업들, SK 하이닉스를 바로 Chip for Alliance에 초청을 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재정적 투자를 미국에 하겠다 발표를 했고, 제조 시설을 미국에 이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역시 지원금을 삼성전자에 최근 주겠다라고 아주 막대한 양의 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이 아마도 반도체를 미 국방성에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미국 국방 분야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죠. 는 상당히 의미 있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고위급 미국 관리와 삼성전자가 함께 회동해서 이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 대만, 일본 모두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들입니다. 과연 글로벌 공급망 또 칩스에 있어서의 밸류체인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요한 역할을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밸류체인이 현재 재편되고 있고 또 반도체도 새롭게 구조조정되는 가운데서 한국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모종의 새로운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출범한 게 바로 한미 CET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술 동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이 현재 이니셔티브를 지고 같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3개 혹은 4개 정도의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신흥기술 관련된 대화를 미국, 싱가포르 간에 하고, 두 번째, 미국이 인도와 핵심 및 신흥기술 대화를 하고, 셋째, 미국과 한국이 핵심 및 신흥기술 대화를 출범시켰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작년에 미국이 제안을 했습니다. 한번 인도를 포함시키면 어떨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간의 핵심 신흥기술 대화에 인도를 포함시키기로 했고요. 올해 3월인가요? 4월로 기억하는데요. 한국, 미국, 인도 3개 국가가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보시는 것이요. 바로 협력과 관련된 아이템들입니다. 먼저 미국과 싱가포르 간에 있어서 다루는 대화 주제를 보면 AI, 인공지능, 그리고 디지털 데이터, 생명공학, 주요 인프라 공급망, 국방, 그리고 양자, 퀀텀입니다. 미국과 인도, R&D, 양자, 또 AI, 국방, 혁신, 우주, 첨단 통신, 반도체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키워드 반도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인도 간의 반도체를 다룬대요. 자, 이제 미국과 한국 첫 번째 단어가 반도체입니다. 기술 그리고 공급망, 바이오 기술, 제조, 배터리, 청정에너지 기술, 퀀텀, AI 기술, 표준 디지털 등등이 들어갑니다. ICT. 그렇다면 미국, 한국, 인도 3개 국가가 올 때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반도체를 다루었습니다. 통신 및 디지털, AI, 양자, 우주, 그리고 첨단 재료, 광물, 방위, 국방, 생명공학, 그리고 제약, 공급망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들 반도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를 다룹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요. 바로 인도의 반도체와 관련된 현황입니다. 인도 정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150억 달러 이상을 반도체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최첨단 패브 제조 시설을 이제 2024년 기공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인도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칩
칩스 제조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도 인도가 하이텍 분야는 제조는 못하겠죠. 가장 발전되고 최첨단의 반도체를 곧바로 제조는 못할 것입니다. 지금 누가 아시겠습니까? 1993년에 삼성이 처음으로 이제 칩 제조, 반도체를 제조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 누구도 정말 문자 그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상상도 못했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지금처럼 반도체 제조 기업이 세계 최고가 40년 뒤에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 아시겠습니까? 몇 년 뒤에, 40년 뒤에 인도가 반도체 제조의 선두 국가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도는 잠재성이 있는 국가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러면 인도가 대만의 PSMC, 파워칩 반도체, 뭐 TSMC는 아니지만요, PSMC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인도와 대만 간의 파트너십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인도 정부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제안을 합니다. 한국 정부에게 또 삼성전자에게 계속 제안을 합니다. 투자해라. 인도에 투자해라. 그리고 인도의 제조시설을 계속 투자해라 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요, 이런 기회를 적절하게 포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도는 이미 너무나 훌륭한 인재들이, 반도체 분야에 인재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칩 디자인의, 반도체 디자인의 20% 인재를 인도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조시설이 있고 인도는 인력이 있습니다. 탤런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인도가 정말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누가 아시겠습니까? 언젠가는 치열하게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요, 지금 파트너십을 체결하면 분명히 양국에게 상호 호의적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때입니다. AMD, Applied Material, 램 리서치, 마이크론 기술 모두 다 이미 인도에, 죄송합니다. 인프라를 인도, 구자라프주에 이미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오 산업은 어떨까요? 가장 큰 DPT 그리고 홍역, BCG 백신, 인도가 지금 공급 국가입니다. 세계 최초로 DNA 백신을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개발해냈습니다. 또 세계 두 번째로 미국 FDA 승인을 했던 제조 공장을 미국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너무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유럽 국가들 또 미국에게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일반 제네릭 제약 분야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바이오 산업 분야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은 아주 강력한 칩 제조 선두 국가이죠. 인도는 이제 막 칩 제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인도는 바이오 산업 분야의 선두 국가죠. 그리고 또 제약, 의학 분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후발주자입니다. 바이오 산업 분야의 후발주자입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성이 높죠. 인도의 강한 바이오 산업 그리고 한국의 강력한 반도체, 각 국가가 각각의 분야에서 파워하우스입니다. 그러면 인도와 한국이 서로 협력을 한다면 분명히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제일 첫 장에 보여드리면서 지정학을 보여주셨죠. 인도 태평양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가 인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미국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것이 인도와의 협력, 그리고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인도의 역할, 그 외에도 인태 전략에서 인도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는 거의 G3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인도를 방문을 했었을 때 목도했던 것은요, 어떻게 타 국가가 인도를 보는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인도는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 정책, 정치, 경제, 또 국방 분야에서 탄탄한 입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인도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캐나다나 호주나 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데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인도에서 오신 분이 없네요. 그런데도 인도를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나 호주와 미국과는 정말 좋은 관계를 이미 갖고 있죠. 인도와는 비교적 관계가 있긴 하지만 좀 더 탄탄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정치 분야에서 한국과 인도는 글로벌 사회에서 좀 더 협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단단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캐나다나 호주, 미국에 대해서도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네, 인도태평양 전략으로서 핵심 신흥 기술 대화 그리고 한미인 3자 협력 중심으로 발표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한국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도 다루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절대로 저희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따라잡는 건데도요. 지금 뛰어들지 않으면 저희는 후발주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송치웅 선님, 연구원님 너무나 독특한 기회다. 지금 3자 협력을 할 때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반드시 협력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Next keynote. 다음 기조연설을 해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모 과학기술외교안보연구단 단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모 연구단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외교안보연구단장 성경모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스테피 글로벌 심포지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과학기술과 국가안보 간의 관계를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고 전략기술 정보 분석 체계의 필요성과 기본 개념 구축 과정을 일부 소개하고 주요 시사점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국가 기술과 국가 안보 간 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과거 과학이 지배의 도구가 될 때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학은 제2차 세계대전인 기술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과학자들은 새로운 군사 기술의 설계와 개선에 참여하게 되었고 대표적으로 핵 분열에 관한 닐 보어 그리고 피에르 퀴리, 마리 퀴리의 연구가 미 국방부에 의해서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데이비드 에저트는 이러한 미국 사례와 관련하여 과학의 국유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요. 그는 과학이 주로 국가의 서비스, 특히 군사와 군사력과 관련된 서비스에 배치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 원격 탐사 및 전자공학의 발전으로 레이더가 발명이 되었고요. 당시 이 기술은 연합군이 독일보다 빠르게 숙달한 기술이었습니다. 1945년 이후 미국과 소련은 나치 출신의 과학자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우주비행 분야에서도 방어 시스템, 정보 통제, 역량 중심으로 경쟁하였습니다. 군사 명령 덕분에 특정 산업은 시장 논리에 맞서서 생존하게 되었으며
일상 소비재 생산자로서의 제2의 삶을 1950년대 그리고 1960년대에 시작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민간 부분에서 살아남은 ICT 산업은 경제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대표 사례로서 1966년 미국은 프랑스로의 컴퓨터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 컴퓨팅 기술은 핵 억지력 개발에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팅 분야에 독립적인 기술을 개발하려는 프랑스의 동기가 냉전 시대 맥락 안에서 미국의 금수 조치의 상당 부분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어, 에이미 다한이라고 하는 연구자에 따르면 미국은 전쟁 경제를 위해 과학 지식과 국가 안보 간 연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하려고 했고 이를 위해서 미국 정부는 랜드 코퍼레이션과 Institute for Defense Analysis 설립 그리고 과학자와 군인이 함께 근무하는 다수의 싱크탱크 지원과 같은 정책적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에이미타하는 유니버시티 밀리터리 인더스트리 복합체 학군산 복합체라고 명명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핵심 기술은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목적을 가진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핵심 기술은 전쟁 경제 안에서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제 무역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국가들은 핵심 기술 확보 지연이 자국 체제 유지를 위한 경주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큰 두려움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14차 세계 경제 포럼의 글로벌 위험 보고서에 따르면은 조직에 부담을 주는 디지털 위협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신흥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기업의 취약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지금 보고 계신 그림에서 1, 2, 3위를 차지한 위협들은 비전통 안보 개념을 부상시켰으며 이는 한국의 핵심 기술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국을 포함한 다자무역 체제 안에서 자유무역을 활발히 전개한 국가들은 이러한 무역 형태를 통해 최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기술 중심으로 핵심 기술을 이해하고 정의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정학적 맥락 안에서 국가적 이익 간 경쟁을 촉발시키는 기술로 촉발시키는 기술을 핵심 기술로 이해하고 정의할 필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스테피는 신안보 시대를 여러 선행 연구에 기반하여 신흥 기술의 발전이 한 국가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스테피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신안보 시대 전략기술 진단 분석 체계 연구는 신안보 시대에 필요한 한국의 핵심 기술 개념 정립을 시도하고 특정 핵심 기술의 특성과 안보 이슈를 알아볼 수 있는 국가 전략기술 정보 분석 체계 개념을 구축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탄생된 핵심 기술, 크리티컬 테크놀로지 개념과 다른 한국 정부의 국가적 이익이 반영된 기술이라는 뜻을 표현하고자 내셔널 스트래테지 테크놀로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특정 기술을 선택하고 재원을 투자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의사결정 과정에는 특정 기술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설은 그러한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일종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국가전략기술 정보 분석 시스템으로 명명하고 그 개념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을 합성 생물학 중심으로 수행한 결과를 오늘 일부 소개하고자 합니다. 표 1은 국가전략기술 정보분석체계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현 정부는 5대 주요 분야에 걸쳐 3대 국가안보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외교안보, 신흥산업, 공급망 통상 영역을 바탕으로 12개의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했고요. 이 3대 영역별로 국가안보 전략 영역과 임무를 매칭하고 분류하였습니다. 국가안보 전략 임무와 관련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부 보도 자료, 주요 언론 기사, 학술 논문 등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인 안보 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어, 국가 전략 기술의 평가, 즉 국가 전략 기술의 안보 특성과 이슈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연구팀은 다음과 같은 지표 구조를 수립하였습니다. 정통 안보 평가 지표에 대한 합성 생물학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21명의 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우리 연구팀은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전문가들에게 각각의 전통 안보 지표 적용 가능성을 5개 선택지로 0%서부터 100%까지 제시하고 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조사 문항별 평균 점수를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정통 안보 중에서 합성 생물학의 이중 용도 활용 가능성을 80.95%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비전통 안보 평가 지표에 대한 합성 생물학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설문조사 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조사 문항별 평균 점수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비정통 안보 중에서 합성 생물학이 보건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을 94.05%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환경 안보가 84.52%, 그리고 에너지 안보가 79.76%를 차지하였습니다. 전통 안보 영역과 관련하여 합성 생물학에 대한 설문조사와 연구를 수행한 주요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합성 생물학은 이중 용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고요. 둘째, 최근에는 이중 용도 기술과 관련된 제품 관리 시스템을 중심으로 정부와 산업계의 관계 성격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합성 생물학의 이중 용도 과정에는 생물 안전과 관련된 연구 윤리 그리고 국제 규범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비정통 안보 영역과 관련된 합성 생물학의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합성 생물학이 보건 안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둘째, 합성 생물학을 활용한 mRNA 기반 백신은 기존 감염병 예측 실패로 인해 증가한 보건 안보 위험을 완화한 기술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예측 실패로 인해 증가한 보건 안보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기술 개발은 전통적인 위험 관리 개선 차원에서 보건력 기반 시스템 설계를 통해 지원되어야 합니다.
합성 생물학의 전통 안보 영역과 비전통 안보 영역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은 주요 선진국을 능가할 수 있는 합성 생물학 분야의 새로운 틈새를 찾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중 용도 기술과 관련된 제품 관리 시스템에 초점을 맞춰 정부와 산업계 간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과 국가 안보 간의 관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또한 과학기술계와 국가안보 이해관계자 간의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제 경쟁의 맥락에서 과학기술 협력 문제가 더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앞으로 한국을 포함 각국 정부가 점점 더 많이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셋째, 합성 생물학과 같은 전략 기술에 대한 R&D를 시작하기 전에 보건 안보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와 싱크탱크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Yes, thank you, Dr. Song, for the thought-provoking presentation. 네, 성경모 연구단장님, 의미 있는 발표 감사드립니다. 과학기술과 국가안보의 새로운 지평에 대해서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기조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아시아본부의 줄리아 부 선임연구위원님을 모시고 세 번째 기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줄리아 부 박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everybody. I'd just like to 네, 감사합니다. 제 슬라이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IISS의 아시아 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싱크탱크 영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주로 그 갈등과 관련된 문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about threats. 오늘 저는 사이버 공간의 위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과학, 핵심 신흥 기술에 있어서 사이버 공간에서 어떤 위협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분 동안에요. 가장 핵심적인 이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개회사 때 양승우 부원장님, 또 신동철 사장님, 그 외에도 송치훈 선임연구원님도 모두 말씀을 해주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여러 가지 계층의 위협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신흥 기술 너무나 중요합니다. 취약점도 너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요. 과연 어떤 기회와 도전이 있는지, 그리고 또 과반수 이상의 대부분의 기술들, 지금 아까 동료들께도 말을 했지만요. 어떠한 기술들이 우리 눈앞에 있는지, 그리고 또 지금 기회를 포착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점점 더 후발주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발표 세 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 제가 사이버 공간의 위협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커들 혹은 뭐 국가가 후원하는 해커가 됐던 뭐 이런 거보다는요. 전반적으로 사이버 공간, 그리고 또 물리적 공간, 그리고 또 온라인 이런 모든 공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 전략을 구현을 할 때도 끊임없이 우리는 사이버 공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시스템에 실질적으로 물리적 공격을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물리적 공격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인프라 위에 있는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공격을 가하는 것도 여러분께서 큰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바로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 어떻게 정보를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관리하는가, 또 다가오는 미국 대선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정보 활용, 그리고 또 온라인 공간에서 정보를 어떻게 활용을 될까, 사람들의 마음과 또 여러 분야에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접근 방법을 갖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술 개발, 과연 기술 개발 자체가 어떻게 사이버 공간의 위협에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마지막은 한번 미래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능력, 역량, 그리고 기회, 지역 내에서 또 사일로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제가 갖고 있는 최고의 슬라이드입니다. 제 슬라이드가 정말 별로죠? 그런데 가장 잘 준비한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이버 공간이라고 할 때요. 저는 세 가지 층으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가장 밑에 바닥, 토대가 되는 게 바로 피지컬 레이어, 물리적 계층입니다. 보면은요, 물리적 공간을 직접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 나오지는 않았지만요. 인공위성, 데이터 센터, 서버, 모바일, 지상, 안테나, 케이블 모두 다 물리적 공격을 가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리적 계층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해저광 케이블이나 이런 곳에 지난 수십 년간 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또 이 아시아 지역은요. 여기 왼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컬러풀하게 제가 지도를 그렸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ring of fire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명히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죠. 그래서 해저 광 케이블에 영향이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 그런데 국제위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해저 광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해서 60에서 70% 정도의 광 케이블이 디스럽션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바로 인간 실수 때문입니다. 자연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뭐 화산 폭발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고의로 물론 항공모함이나 혹은 잠수함이 해저 광 케이블을 다치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와해가 생길 수도 있지만요. 어업 활동이나 뭐 의도적으로 어업 활동을 하는 척하면서 남진아해, 남중국해 뭐 여러 지역에서도요. 또 의도를 갖고 광 케이블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지만요. 여러 유럽이나 여러 건의 경우를 보면 비슷하게 의도적으로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와해나 붕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하에 지금 혹은 해저에 깔려 있는 광 케이블을 단절하거나 또 와해한다. 그렇다면 경제적 또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줍니다. 통신망 자체가 마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수백만 달러를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배상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해저 광 케이블 바로 옆에 직접 파이프 관이 지나갔는데 역시 단절이 되거나 또 망가지게 된다면 그 피해가 극심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역이나 어떤 특정 국가나 리던던시가 많이 있는데 만약 해저 광캡을 캥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리던던시를 1개, 2개 이상을 계속 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여러분들 협력, 이 지역의 협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역량을 강화하는데 협력만큼 중요한 것도 없고 취약점을 극복하는데 협력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12월이었죠. 베트남이 5개 케이블이 있었는데 원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5개까지 만들었고요. 그리고 하나가 망가진다라고 한다면 리루아우팅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다른 케이블로 옮겨가서 하게 되는 거죠. 아마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개가 아니라 여러 개죠. 그래서 디스럽션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그런데 광 케이블을 아예 잘라버린다, 단절시키는 게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고 침략적이죠. 그런데 물론 도청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청에 대한 역사는 잘 아시죠? 지난 10년 동안에 또 서플라이어들이나 오퍼레이터들이요 도청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저 광 케이블을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역할을 하면서 또 이 케이블을 깔기도 하지만요. 정부가 노력을 들여서 미국 팀 같은 경우는요. 통신망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또 태평양에서 직접 가장 역량이 많은 케이블을 깔아서 미국에서 아시아에 있는 홍콩까지도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디스럽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 광테이블이 됐던 모든 것들은요. 너무나 취약합니다. 물리적으로 디스럽션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또 리던던스가 있으면 효과가 달라지죠. 그리고 또
얼마나 이 랜딩 스테이션들, 기지국들을 다 잘 보호할 수가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물리적 레이어 차원에서 계속해서 디스럽션이 생기면 그걸 막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럼 두 번째 레이어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멀티 레이어입니다. recent 이제 다음 논리적 계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위협의 동향을 살펴보면은요. 여기서는 이제 침투라든지 컴퓨터 시스템의 장애, 중단, 그리고 랜섬웨어, 말웨어, 디도스, 피싱 등등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국가가 지원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첩보 활동과 관련해서 국가들이 여러 가지 이후에서 스파이 활동을 하고 산업 스파이, 재정적인 이득, 상업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제 이러한 첩보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감시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위협의 접근 방식이 최근 들어서 바뀌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부와 업계와 여러 조직들이 이제 사이버 위협을 살펴보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했고요. 공격자들도 공격의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취약점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공격입니다. 행위자들이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업체나 파트너들이 서플라이 체인이랑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허용되지 않은 액세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체인에서 가장 약한 링크를 활용을 해서 침투를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부나 대기업들이 이제 자원을 투자해서 사이버 역량을 구축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물론 중소기업보다는 잘 보호를 할 수 있겠죠. 디지털 인증서로도 보호가 되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조직들이 이제 higher severity vulnerability에 대해서 패치를 하고 이제 최저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패치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액터들이 일단 접근을 하고 난 다음에 테크닉을 계속 진화시키는데 이게 감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에 네이티브한 툴을 활용을 해서 시스템을 공격을 하는데 이게 합법적인 것인지 악의적인 활동인지를 한눈에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행위자들 자체도 또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뭐 국가가 지원하는 공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초국가적인 범죄 집단들이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스캠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주체들도 범죄 집단의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돈 세탁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해커들을 고용을 해서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가 해커들을 고용을 해서 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그 공격자가 누군지를 파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유크라인 같은 경우에는 핵티비스트들이 참여를 하지만 국가와는 정식으로 관계가 없는 경우에 의해서 해킹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이란, 이스라엘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 계층도 취약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접근 방식에 있어서도 그 국가 연합 파트너십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레이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즉 사이버 스페이스의 정보 운영이 이루어지는 가상의 레이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다양한 오퍼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여러 가지 내러티브가 반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공격들이 이루어지면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핵티비즘 그리고 해킹 및 유출 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 정보와 관련된 토론의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그 학계에서도 이견이 분분할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임팩트를 가져가고 있는가. 한쪽에서는 임팩트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다른 쪽에서는 임팩트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캠페인들이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독립돼서는 아니고요. 같이 결합을 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특징들이라든지 조건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정치적인 바이어스라든지 사회적인 신뢰의 결여, 또 감정적이고 센세이셔널한 컨텐츠 등등이 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허위 정보 캠페인의 영향을 따로 분리해서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일부 장소나 일부 정부에서는 국방의 자원을 배분을 하기 위해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허위 정보로 인한 별도의 영향을 분석하기는 쉽지 않고 그러한 자료가 별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론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악의적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수백만 달러의 마케팅 캠페인에 따라서 이제 일반 대중이 여론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고요. 일단 이러한 기술의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을 해서 국방을 더욱 강화시킬 수도 있고 취약성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를 내다봤을 때 이 세 가지 계층의 위협이 모두 증가할 것입니다.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협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고요. 5G, IoT가 등장하면서 이제 연결성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의 인구가 아직 온라인으로 충분히 참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 커넥션은 늘어날 것이고요. 국가 간의 역량 격차가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사이버 위협은 국경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양자 간의 협력이나 다자 간의 공동 훈련이 좀 더 파트너십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쉽게 딸 수 있는 열매부터 먼저 따서 정보 공유를 하고 파트너와 같이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지역 내 도전 과제를 살펴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세안과 같은 그룹 내에서 보면은 하나나 두 개의 기업, 국가 같은 경우에는 역량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사이버 보호나 국방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량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는 잘 모르지만은요, 경제적, 정치적 계산도 필요합니다. 누가 공급업자가 될 것이고, 누가 또 그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계산 공식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는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일로화된 사고방식인데 우리는 총체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다자 간의 대화가 필요하고요. 물리적, 해적 케이블, 그리고 사이버 회복력, 그리고 기술적인 협력도 중요하고요. 가상의 공간, virtual space도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사용하는 심리적 사이버 공격 전략도 이제 광범위한 정보 도메인의 일부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전략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수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Yes, thank you.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줄리아부 선임 연구위원님, 국제협력이 사이버 공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조연설을 해주신 연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외국인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15분 동안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패널 토론입니다.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3시 15분에 패널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분명히 여러분에게 많은 정보를 주는 또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될 겁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